돈과 체면이 아니라 사람과 원칙을 지키는 리더십. 윤철용 대통령 67세. 청와대 집무실 책상 앞에서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0년 공직 생활이 새긴 깊은 주름과 원칙이 공존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지만 그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34세 아들 상철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돕니다. 명문대 의대를 나온 아들. 대형 병원 레지던트. 누가 봐도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였습니다. 서지수라는 분입니다. 31살이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계세요. 대통령이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전에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윤철용은 수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조심스럽게 자신을 향했습니다. 사회복지사면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거냐? 구청 복지과입니다, 아버지. 월급은 얼마나 되고, 집안은 어떻고? 상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지. 현실이 그렇단 말이다. 윤철용은 자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민아 씨는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소개시켜줬던. 강민아. 외교부 차관의 딸. 하버드 MBA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 상철과 동갑이었습니다. 윤철용이 6개월 전 상철에게 소개시켜준 여성이었습니다. 완벽한 스펙. 흠잡을 데 없는 집안. 언론이 찬사를 보낼 며느리 후보. 미나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랑. 윤철용이 냉소했습니다. 대통령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스펙입니까? 집안 배경입니까? 언론의 시선, 정적들의 공격, 끊임없는 의심.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틈을 주는 순간 가족 전체가 무너진다. 상철이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원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방패막이군요. 강민아 씨 같은 완벽한 스펙의 방패. 문이 쿵 닫혔습니다. 그는 체면이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윤철용은 빈 식탁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립니다. 15년 전 국회의원 시절이었습니다. 아내가 친구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줬습니다. 단 한 번 선의로. 그런데 그 친구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고 신문 일면이 터졌습니다. 윤 의원 부인 사기 연루 의혹. 아내는 무죄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혹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기자들이 초등학교 앞에서 10살 민지를 에워쌌고 상철은 사기꾼 새끼라는 낙서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6개월. 그동안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때 그는 배웠습니다. 틈을 주지 마라. 체면을 지켜야 가족을 지킨다. 그리고 5년 전 민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 당시 그는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빠는 나라를 지켜야 하잖아. 항암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민지가 웃었습니다. 윤철용은 병원에 30분 머물다 떠났습니다.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청문회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장관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민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지켰지만 누나는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 윤철용의 머릿속에는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상철이 평범한 공무원과 결혼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언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대통령 아들, 신분 상승 노린 복지사와 결혼. 강민아 차고 서지수 택한 이유는 서지수 부모 빚 의혹. 대통령 집안 노린 계략. 강민아 같은 완벽한 스펙을 두고 왜 서지수를 선택했는지. 언론은 의심할 것입니다. 15년 전 아내처럼 민지처럼 무너지지 않을까요? 틈을 주는 순간 다 무너진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또 잃을까봐. 그런데 언제부턴가 원칙을 잊고 살았습니다. 윤철용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명찰 하나를 꺼냅니다. 윤철용 사무관. 30년 전 처음 공무원이 되었을 때 달았던 그 이름표입니다. 플라스틱이 누렇게 바랬지만 그날의 다짐은 또렷합니다.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원칙으로 살겠습니다. 체면보다 진실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체면을 지키려 아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스펙을 따지며 사람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강민아의 하버드 학위가 외교부 차관 딸이라는 배경이 서지수라는 사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스펙이군요. 손이 떨립니다. 명찰이 바닥에 떨어질 뻔합니다. 그는 시간과 후회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박 실장. 비서실장 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각하, 상철 도련님 거는 시간을 두고 설득하시는 게. 시간. 윤철용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내가 민지한테도 그랬지. 시간 있으면 다음에 나중에. 결국 시간은 없었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엔 상철 도련님을 지키시는 겁니다. 지키는 건가, 가두는 건가? 침묵이 흐릅니다. 윤철용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구도심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상철이는 그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고 선택했다고 했어. 그런데 난 스펙과 체면만 따졌지. 각하께서 틀리셨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틀렸을지도 모르네. 윤철용이 낡은 명찰을 줍니다. 내가 두려움에 갇혀 민지처럼 또 후회할까봐. 그게 두렵네. 그리고 그는 현장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철용은 결심합니다. 30년 전 그 사무관으로 돌아가기로. 박 실장. 예, 각하. 내일 오전 일정을 비워. 개인 일정이 있네. 어디로 가시는지? 서울 중구 동사무소. 익명으로. 박 실장의 눈이 커집니다. 각하, 그건 경호상. 최 팀장하고만 가네. 그리고 윤철용이 명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책상 위 유리병에서 박하사탕 하나를 꺼내 입에 넣습니다. 달콤함이 퍼지지만 어딘가 쌉싸름합니다. 사람은 현장에서 드러난다. 서지수라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겠네. 각하,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럼 당당히 반대하겠지. 강민아 씨를 다시 소개시킬 수도 있고. 하지만 윤철용이 민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혹시 내가 틀렸다면? 혹시 상철의 선택이 옳았다면? 혹시 내가 또 한 번 사람을 놓치는 거라면?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30년 전 사무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철용은 평범한 검은색 점퍼를 입고 거울을 봅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안경을 낍니다. 낡은 명찰을 안주머니에 넣습니다. 경호팀장 최만 동승합니다. 일반 세단으로 청와대를 벗어납니다. 목적지 서울 중구청 복지과 민원창구. 서지수가 일하는 곳입니다. 차 안에서 윤철용은 생각합니다. 30년 전 그가 사무관이었을 때 그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때는 알았습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가면인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는 보고서만 봤습니다. 수치만 봤습니다. 강민아의 이력서만 봤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규정과 체면 사이에서 원칙과 권위 사이에서 선택하는 한 사람을. 그리고 단 3장면 만에 그가 믿어온 모든 것이 뒤집힐 것입니다. 현장 첫 충돌. 구청 민원실은 월요일 오전에 혼잡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철용은 검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쓴 채 복직과 창고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호팀장 최는 10m 떨어진 곳에서 신문을 펼친 척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서지수를 처음 보았습니다. 31세 여성.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화장기 없는 얼굴. 창구 앞 민원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응대하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어르신, 서류 한 장이 더 필요해요. 주민등록등본인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아이고, 또 가야 하나. 여기서 안 되나? 죄송해요. 규정상 반드시 필요한 서류예요. 제가 가까운 곳 알려드릴게요. 서지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윤철용은 주머니에서 박하사탕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함이 퍼졌습니다. 그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아라면 저렇게 했을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지수가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옆자리 여직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지수 언니, 요즘 대통령 아들이랑 사귄다며? 대박이다. 서지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니, 그 얘기 그만해요. 왜? 잘 됐잖아. 진짜 신데렐라 스토리네. 복지사가 청와대 며느리 되는 거.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봐? 우린 다 그렇게 보는데. 사실 언니 스펙으로는 좀 있잖아. 서지수가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나 이 일 좋아해요. 복지 공무원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래도 청와대 며느리가 되면 그만둬야 하잖아.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여직원이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근데 언니는 왜 이렇게 원칙해? 좀 융통성 있게 하면 평가도 잘 받고 승진도 빠를 텐데. 서지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이 일하는 이유 알아요? 뭔데? 나도 복지 혜택 받아서 대학 나왔거든요. 여직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고3 때 아버지가 사고로 다치셨어요. 일을 못하시게 됐고, 우리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어요. 서지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복지과 담당 공무원이 우리 집에 왔어요. 서류도 다 챙겨주시고 장학금 신청도 도와주시고 그분이 규정을 정확히 알고 계셔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찾아주셨어요. 헐. 그분이 그러셨어요. 규정은 약자를 지키라고 있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게.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윤철용은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 명찰을 쥐었습니다. 입안에 박하사탕이 천천히 녹았습니다. 규정은 약자를 지키라고 있는 거야. 30년 전 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사무관 시절 민원실에서 시민들에게 했던 말. 서지수는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말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민아는 이런 과거가 있을까? 그는 다시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MBA와 복지 수급 경험. 외교부 차관 딸과 사고로 다친 아버지의 딸. 그때 복지과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 남자. 배가 나온 체격에 명품 시계를 찬 손. 그의 뒤로 70대로 보이는 노인 한 명이 따라왔습니다. 지수 씨, 잠깐. 과장이 서지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김 회장님, 서류 좀 받으려. 급하시대. 창구 앞에는 이미 3명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한 명은 80대 할머니였고 다른 한 명은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윤철용. 서지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아. 그래도 김 회장님이 급하시다니까. 시의원 아들이시고 지역 유지시잖아. 줄서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80대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급한데. 병원 가야 하는데. 과장이 할머니를 흘낏 보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끝나요. 하지만 과장님 서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됐어, 내가 할게. 과장이 직접 창구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서지수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순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과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과장님께서도 아시잖아요. 민원 처리 규정 3조. 접수 순서 준수 원칙입니다. 그건 원칙이고 현실은 달라.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융통성은 규정 안에서 발휘하는 겁니다. 서지수는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떨림 없이.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서주임, 지금 내 평가 시즌이잖아. 이러면 손해야. 승진도 물 건너가고. 손해보더라도 규정은 지켜야죠. 윤철용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 여자는 평가를 포기하고 있어. 승진을 포기하고 있어. 그런데 왜 손이 떨리지 않을까? 서지수는 조용히 80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떤 서류 필요하세요? 할머니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지수는 규정집을 펼치지도 않고 척척 처리했습니다. 3분 만에 끝났습니다. 병원 가실 때 조심하세요. 고맙네, 고마워.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과장이 서지수를 쏘아봤습니다. 좋아. 내 고집대로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마. 청와대 며느리 된다고 이러는 거야. 서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그것과 상관없어요. 상관없긴. 어디 두고 보자. 그는 김 회장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지과 안에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무도 서지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서지수는 다음 민원인을 불렀습니다. 다음 분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윤철용은 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평가서를 포기한 공무원의 두려움을. 그럼에도 규정을 선택한 용기를. 윤철용은 박하사탕을 씹어 삼켰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경호팀장 최가 윤철용에게 다가왔습니다. 까카, 충분히 보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죠. 아니, 조금 더. 하지만, 최 팀장. 윤철용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뭘 더 할지 보고 싶네. 차 안에서 대기 중이던 비서실장 박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각하? 원칙적이야. 지나치게. 그럼 결혼은? 강민아 씨를 다시. 윤철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지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민원인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규정은 약자를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윤철용의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전 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규정은 약자를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언제부터 잊고 살았을까요? 강민아의 스펙이, 외교부 배경이 이 단순한 원칙보다 중요해진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박하사탕의 단맛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직 쓴맛만 남았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윤철용은 여전히 민원실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지수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문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경호팀장 최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각하, 비가 온다는 예보입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조금만 더. 오늘만 벌써 4시간째입니다. 윤철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지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둥이 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비였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안 돼 폭우로 바뀌었습니다. 서지수가 창밖을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안 돼. 옆자리 직원이 물었습니다. 왜요? 시장 쪽 배수로. 비만 오면 저기 막혀요.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서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챙겨 급히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잠깐 다녀올게요. 새로 부임한 대리과장이 물었습니다. 어디? 시장 좀 보고 올게요. 왜? 무슨 일인데?
배수로가 막히면 노인정 앞이 물바다가 돼요. 12년 전에도 거기서 사람이 다쳤어요. 우리 아버지가. 서지수는 과장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펼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윤철용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박하. 최 팀장이 급히 따라왔습니다. 조용히. 멀리서만 따라와. 시장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였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윤철용의 점퍼가 흠뻑 젖었습니다. 모자가 빗물을 머금어 무거워졌습니다. 서지수는 앞서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길. 시장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예상대로 배수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노인정 앞 계단이 물에 잠겼습니다. 서지수가 물에 잠긴 배수로 덮개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야. 12년 전 아버지가 여기서. 그리고 한 노인이 물속에서 비틀거렸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지수가 달려갔습니다. 우산을 내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윤철용도 미끄러졌습니다. 익명 노인으로 변장한 대통령이 물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 배수로 덮개에 발이 걸렸습니다. 12년 전 서지수 아버지가 다쳤던 그 자리. 67세의 몸이 중심을 잃었습니다. 서지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눈앞의 할아버지를 먼저 구할 것인가? 뒤에서 넘어지는 또 다른 노인을 먼저 구할 것인가? 그녀는 돌아봤습니다. 윤철용이 물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물에 잠길 뻔했습니다. 그 배수로 덮개 바로 옆에 서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녀는 뒤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본 할아버지가 아니라 더 위급한 윤철용을 먼저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그녀가 윤철용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힘이 센 여자였습니다. 윤철용의 체중을 지탱하며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이 배수로 덮개 위험해요. 12년 전에 우리 아버지도 여기서 넘어지셔서. 서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몸을 돌려 물속으로 들어가 먼저 본 할아버지도 구했습니다. 윤철용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서지수는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곳에서도 더 위험한 사람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비에 젖은 서지수가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네. 고맙소. 제 우산 쓰세요. 서지수가 자신의 우산을 윤철용에게 씌웠습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 옷이 다 젖으셨네. 가까우시면 댁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윤철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지수는 배수로 덮개를 노려봤습니다. 이 배수로 때문에 12년 전 우리 아버지가 다치셨어요. 척추골절이었어요. 그때부터 일을 못하시게 됐고 그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시장 상인이셨어요. 생선가게. 비만 오면 이 배수로가 막혀서 물바다가 되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물건 옮기시다가 이 덮개에 미끄러지셔서. 그래서 자네가. 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예산 없다고 나중에 한다고. 그러는 사이에 또 누가 다치면 어떡해요? 서지수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복직과 서지수입니다. 시장 앞 배수로 막혔어요.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해요. 네, 알아요. 예산이 없는 거. 하지만 사람이 다쳤어요. 또 다칠 뻔했고요. 네, 제가 책임질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두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처리할게요. 아가씨가 여기 직원인가? 복지과에서 일해요.
그런데 여기는 제 아버지가 일하시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서지수가 웃었습니다. 어르신들 복지가 제일이니까요. 그리고 12년 전 우리 아버지를 아무도 안 도와줬거든요. 배수로가 문제라는 걸 다들 알았는데 윤철용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당한 아픔을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게 하려는 거야. 경호팀장 최가 윤철용에게 다가왔습니다. 각하, 차로 가시죠. 잠깐. 윤철용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서지수가 전화하는 사이 벤치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서지수가 돌아와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과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배수로 수리비로 써주십시오. 익명. 서지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윤철용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작게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녁 6시 윤철용은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복지과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서지수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익명 기부 접수 양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철용이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기부자명 노인회 일동. 서지수는 익명 기부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 노인회 명의로 바꿔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수리 요청서에 그 돈을 첨부했습니다. 요청 사유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2년 전 이곳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2명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윤철용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차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의의 이름표를 붙이지 않는 사람.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안전으로 바꾸는 사람. 규정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는 주머니에서 박하사탕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서지수는 좋은 사람이야. 진심도 맞아. 하지만 15년 전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신문 일면. 무너지는 가족. 울고 있는 민지. 좋은 사람이라고 다 견디는 건 아니야. 15년 전 아내도 좋은 사람이었어. 순진하고 선의만 믿고. 그래서 더 무너졌어. 언론의 공격을 견딜 수 있을까? 악플을 견딜 수 있을까? 가족이 무너지는 걸 견딜 수 있을까? 윤철용은 박하사탕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달콤함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달콤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강민아라면 이런 공격을 처리할 줄 알아. 언론 대응도 할 줄 알고 압박도 견딜 줄 알아. 하버드에서 로펌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서지수는 평생 복지 공무원으로 살았어. 약자를 돕는 일만 했어. 그런 사람이 청와대 며느리가 되면 그는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서지수는 진심이 맞습니다. 좋은 사람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청이 술렁이었습니다. 윤철용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역 언론사 기사 제목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청 복지사, 민원 창구 줄서기 특혜 논란.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서울 중구청 복지과 서지수 주임이 특정 민원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민원인은 분명히 내 앞에 3명이 있었는데 뒤에 온 노인이 먼저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윤철용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유모차를 끌고 왔던 엄마가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편집된 영상. 서지수가 80대 할머니를 먼저 처리하는 장면만 잘라낸 것. 과장과의 대치, 규정 준수 발언, 그 모든 맥락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복지공무원, 익명기부금 50만 원 행방불명. 서지수 주임이 접수한 익명기부 50만 원이 노인의 명의로 둔갑했다.
기부자는 분명 개인이었으나 서주임이 임의로 단체 명의로 변경한 정황이 포착됐다. 일각에서는 개인 횡령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윤철용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남긴 익명 기부. 서지수가 선의로 노인의 명의로 바꾼 것. 그런데 지금 그것이 횡령 의혹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하. 비서실장 박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맞네. 이제 결론이 나신 겁니까? 서지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윤철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하, 이건 기회입니다. 상철 도련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저 여자가 얼마나 구설에 오르기 쉬운 사람인지. 공무원으로서 판단력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게다가 이제 횡령 의혹까지. 강민아 씨를 다시 소개시키시는 게. 그건 내가 남긴 돈이야. 네. 익명 기부. 내가 직접 놓은 거라고. 박 실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렇다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저 여자가 임의로 기부자명을 바꿨습니다. 이건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선의였어. 선의로 절차를 위반하면 더 큰 문제입니다. 각하께서 항상 강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원칙과 절차의 중요성을. 윤철용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때 비서실 직원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각하, 긴급입니다. MBC에서 단독 보도 나갔습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대통령 아들 예비 신부 공금 횡령 의혹 복지사로 밝혀져. 윤철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사는 서지수와 상철의 관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흘렸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의 며느리 후보가 공무원 윤리를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지수 씨는 윤상철 레지던트와 2년째 교제 중이며 최근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대통령 집안 노린 거 아니야. 공무원이 횡령까지 하면서 집안 배경 만들려고. 상철이 불쌍하다. 저런 여자한테 속은 거지. 하지만 세 번째 기사가 윤철용을 정말로 무너뜨렸습니다. 서지수 부모시장 생선가게 취재진의 딸 때문에 장사 안 돼.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서지수의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척추골절 후유 중. 12년 전 그 배수로에서 서지수 씨의 아버지 서병철 씨 61은 중구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취재진이 방문하자 서 씨는 딸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 인터넷에 우리 가게 위치까지 올라왔다며 괴로워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12년 전 이 아이 아버지가 다쳤을 때 복지 혜택 받아서 대학 보냈어요. 그래서 이 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해요? 윤철용은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아내의 계좌, 사기 연루 의혹, 신문 일면, 민지를 애워싼 기자들, 그리고 6개월 동안 무너진 가족.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명찰을 꺼냈습니다. 명찰을 쥔 손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거야. 15년 전에도 이랬어. 아내를 지키지 못했어. 민지를 지키지 못했어. 그리고 지금 서지수의 부모가 공격받고 있어.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하, 지금이라도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청와대 공식 입장을 내십시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결혼은 재고 중이라고. 그건 각하 15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각하께서 빨리 대응하지 못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번엔 달라야 합니다. 윤철용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서지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속에서 자신을 먼저 구한 손, 우산을 씌워준 옹기, 익명 기부를 노인의 명의로 바꾼 선의. 다른 쪽에서는 무너지는 가족이 보였습니다. 울고 있는 민지.
악몽에 시달리는 아내, 학교에서 도망치는 상철, 그리고 지금 휠체어에 앉은 서지수 아버지, 눈물 닦는 어머니. 각하 결정하셔야 합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압박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시죠? 강민아입니다. 각하님께 잠시. 박 실장이 윤철용을 바라봤습니다. 윤철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아가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네이비 정장, 샤넬 가방, 세련된 메이크업, 흠잡을 데 없는 자세. 각하님,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상철 오빠 소식 들었어요. 서지수 씨. 어려운 상황이시더라고요. 강민아가 조심스럽게 윤철용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상철 오빠를 설득하는 일이라도. 윤철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지수 씨, 분명 좋은 분이실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각하님 가문에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언론 대응, 정치적 압박, 끊임없는 의심. 이런 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이요. 강민아 씨는 다룰 줄 안다는 건가? 네.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외교부 차관 딸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상황을 봐왔고요. 하버드에서도 로펌에서도 위기 관리를 배웠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서지수 관련 기사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 저라면 3일 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언론사별로 접근하고 법적 대응하고 여론을 돌리는 것. 그게 제 전문이니까요. 윤철용은 강민아를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스펙, 차가운 계산, 준비된 대응. 그리고 떠올립니다. 물에 빠진 자신을 구하고 비를 맞으며 12년 전 아버지의 아픔을 기억하는 서지수를. 서지수 씨를 도와주고 싶은 건가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민아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상철 오빠가 좋았어요. 지금도 좋고요. 하지만 오빠가 서지수 씨를 선택했다면 전 존중해요. 그럼 왜 여기 온 건가? 각하님이 걱정되셔서요. 강민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각하님, 서지수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진심도 맞고요. 하지만 그녀가 시장 생선가게 기사를 가리켰습니다. 이런 공격을 견딜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악플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도. 그건 15년 전 각하님 사모님처럼 되지 않을까요? 윤철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공격을 처리할 줄 알아요.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일 줄 알아요. 그게 각하님 가문에 필요한 사람 아닐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철용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도심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서지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쯤 언론의 포위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공격받는 걸 보고 있을 것입니다. 강민아 말이 맞아. 서지수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이런 공격을 견딜 수 있을까?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무너졌어. 민지는 순진한 아이였어. 그래서 병들었어. 강민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각하님, 제가 서지수 씨를 만나볼까요? 같이 이 상황을 정리하는 걸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상철 오빠가 다시 생각해볼 시간을 드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상황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윤철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아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각하님. 연락 주시면 언제든 달려올게요. 그녀가 나갔습니다. 윤철용은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두 개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강민아. 완벽한 스펙. 위기관리 능력. 무너지지 않는 강함. 다른 하나는 서지수. 진심. 선의. 하지만
무너질 수 있는 약함.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 아니,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누가 상처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야. 누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상철이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직접 보셨잖아요. 윤철용은 숨이 막혔습니다. 상철아. 아버지가 지켜주세요. 15년 전엔 엄마를 못 지켰잖아요. 5년 전엔 누나를 못 지켰잖아요. 이번엔 제발. 상철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지수 부모님이 가게 문 닫으실지도 몰라요. 악플러들이 찾아가서 윤철용은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쥔 명찰이 구겨졌습니다. 그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체면을 지킬 것인가, 사람을 지킬 것인가. 과거의 두려움을 따를 것인가, 현장에서 본 진실을 믿을 것인가. 하지만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지수를 지킨다는 것이 정말로 그녀를 지키는 것일까? 아니면 15년 전처럼 무너뜨리는 것일까? 박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각하 공식 입장문입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윤철용은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낡은 명찰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철용 사무관. 30년 전 그가 사람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날의 이름표. 박 실장. 예, 각하. 내일 시청 브리핑룸에 일정을 잡게. 무슨? 직접 가겠네. 진실을 확인하러. 박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철용은 박하사탕을 입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쓴맛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단맛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을.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았습니다. 서지수가 이 공격을 견딜 수 있을까? 다음 날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이 열렸습니다. 윤철용은 복도 끝 작은 방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호팀장 최만 함께였습니다. 브리핑룸에는 시장, 행정국장, 복지과장, 그리고 서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 열댓 명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서지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기 전 과장이 서지수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대로만 읽어. 알았지? 서지수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예상 질문 및 답변 가이드. Q 줄서기 특혜를 제공했습니까? A 민원인의 오해였습니다. 긴급 상황 판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Q 익명 기부금을 임의로 변경했습니까? A 기부자의 의도를 존중한 행정 처리였습니다. Q 대통령 아들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습니까? A 개인적 관계와 업무는 철저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서지수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과장님, 이건 이대로 하면 넘어간다. 시장님과 이미 조율했어. 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과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주임. 지금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만 문제가 아니야. 구청 전체가 욕먹어. 시장님 체면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부모님 가게는. 서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어제 기사 봤어. 가게에 취재진 몰려들었다며? 악플러들도 찾아왔다고? 내가 지금 진실 말하면 더 심해질 거야. 서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해. 12년 전 아버지 다치셨잖아. 지금도 힘드신데 이런 일까지. 과장이 문답지를 서지수 앞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대로만 읽어. 그럼 다 끝나. 내 부모님도 편해지고 넌 징계도 안 받고 상처리도 안 힘들고. 브리핑룸 문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시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서지수 주임의 처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럼 CCTV 영상은 왜곡된 겁니까? 일부 편집된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명 기부금 변경은요? 행정 절차상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시장의 답변은 매끄러웠습니다. 준비된 대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서지수를 향했습니다. 서 주임님, 직접 말씀해 주시죠. 줄서기 특혜를 제공하신 겁니까? 서지수가 입을 열려는 순간 과장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건 민원인의 오해입니다. 서 주임은 긴급 상황을. 과장님. 서지수가 과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과장이 눈으로 경고했습니다. 문답지대로 하라고. 서지수는 손에 쥔 문답지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어머니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지수야. 오늘 가게에 사람들이 와서 욕하고 갔어.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셔. 눈물 섞인 목소리. 지수야, 내가 그만두면, 이 일이 끝나면. 서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거짓말하면 끝나. 부모님도 편해져. 가게도 정상으로 돌아가. 상철이도 안 힘들어해. 하지만 1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다쳤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 배수로가 위험하다는 걸 다들 알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 때, 예산이 없어. 나중에 해.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서지수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문답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과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지수가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윤철용은 작은 방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저 여자는 진짜 하는 거야. 부모님이 공격받는데도, 가게가 무너지는데도. 서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과장님께서 VIP 민원인을 먼저 처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원 처리 규정 3조 접수 순서 준수 원칙에 따라 대기 중이신 할머니를 먼저 처리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가 과장을 향했습니다. 과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주임,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익명 기부금은요? 익명으로 50만 원이 배수로 수리비로 기부되었습니다. 저는 그 선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개인 이름을 올리면 공개되고 기부자의 익명성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노인의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그건 절차 위반 아닙니까? 서지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네. 절차상으로는 위반입니다.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윤철용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지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공격받는데도, 가게가 무너지는데도.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대통령 아들과의 관계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서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누구의 며느리가 되든 저는 복지 공무원으로서 규정을 지키고 사람을 돕는 일을 할 겁니다. 부모님 가게가 공격받고 계신데 후회는 안 하십니까? 서지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후회합니다. 부모님께 피해가 간 것.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는 건 더 후회할 것 같아요. 브리핑룸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시장이 급히 브리핑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서주임, 내일 오전 9시 인사과로 출석하십시오.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서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장이 서지수를 노려봤습니다.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외쳤습니다. 서지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서지수는 빈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인사과였습니다. 서주임님, 내일 오전 9시 징계위원회 출석 확정입니다.
해고 가능성이 높으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지수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해고. 부모님 가게도 망하고 상철이한테도 피해가고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그때 모퉁이에서 한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익명의 노인. 모자를 눌러 쓴 사람. 서지수가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윤철용도 멈춰 섰습니다. 그날 비 맞으셨던 분 아니세요? 시장에서. 서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윤철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네. 괜찮으세요? 그날 많이 다치진 않으셨어요? 괜찮아. 자네 덕분에. 서지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저 방금 해고됐어요. 맞네. 부모님 가게도 망할 것 같아요. 쟤 때문에. 서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후회는 안 돼요. 후회가 안 돼? 네. 거짓말하고 사는 것보단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윤철용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해고되고도 후회하지 않아. 부모님이 공격받는데도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는데. 서지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짓말 안 하고 사셨나요? 힘들 때도? 윤철용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15년 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겼습니다. 5년 전 민지를 잃으면서도 체면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전 강민아를 며느리로 원하면서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서지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이상한 질문 드렸네요. 저 이제 가볼게요. 부모님께 사과드려야 해서. 자네. 윤철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네. 거짓말하고 살 순 없지. 특히 자네 같은 사람은. 서지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 말 덕분에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가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어깨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윤철용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명찰이 느껴졌습니다. 저 여자가 나한테 용기를 줬다고 했어. 하지만 용기를 받은 건 나야. 31살 공무원이 67세 대통령에게 용기를 가르쳤어. 최 팀장이 물었습니다. 각하, 저분이? 응. 서지수야. 해고되는데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들었네. 윤철용은 서지수가 던진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사셨나요? 힘들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짓말했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잃으면서도. 그런데 31살 공무원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해고되더라도. 윤철용은 깨달았습니다. 강민아는 틀렸어. 위기를 처리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거짓말을 거부하는 용기가 중요한 거야. 15년 전 아내가 무너진 건 약해서가 아니야.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민지가 병든 건 순진해서가 아니야. 시간을 내지 않은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서지수는 무너지지 않아. 왜냐하면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윤철용은 결심했습니다. 최 팀장. 예, 각하. 들어가네. 지금 말씀이십니까? 오늘도 체면을 고를 건가, 사람을 고를 건가? 오늘도 거짓말을 할 건가, 진실을 말할 건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 윤철용은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는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익명의 노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손에는 낡은 명찰과 CCTV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지수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차례였습니다. 챕터 6권위의 전복. 브리핑룸 뒷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노인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익명의 사람.
몇 명의 기자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시청 직원 몇 명이 복도에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브리핑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발언을 청합니다. 행정국장이 다가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브리핑은 이미 끝났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낡은 명찰을 꺼냈습니다. 윤철용 사무관. 국장이 명찰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윤철용? 설마. 노인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철용은 대통령으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30년 전 사무관의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이곳을 지켜봤습니다. 민원실에서, 시장에서, 익명으로. 행정국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까카, 이건 절차에 맞지. 절차요? 윤철용이 국장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본 것도 절차였습니다. 거짓말하라는 절차. 그는 브리핑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서지수 주임은 거부했습니다. 해고되더라도, 부모님이 공격받더라도,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윤철용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원칙은 강자를 보호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VIP 민원인을 먼저 처리하는 것. 그것도 원칙이라고 불렸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막기 위해 진실을 숨기는 것. 그것도 원칙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브리핑 테이블 위에 박하사탕을 놓았습니다. 원칙은 달콤합니다. 지키기 쉬울 때는요. 하지만 진짜 원칙은 쓴맛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많습니다. 서주임은 그 쓴맛을 삼켰습니다. 윤철용이 박하사탕을 입에 넣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쓴맛을 삼키겠습니다. 그는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청와대에서 정식 발표가 있을 겁니다. 전체 CCTV, 증거자료, 그리고 제 증언까지. 서지수 주임의 징계위원회는 취소됩니다. 그리고 거짓 보고를 주도한 간부는 직위 해제됩니다. 윤철용은 낡은 명찰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30년 전 저는 사무관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사무관입니다. 거짓말보다 진실을, 체면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공무원으로. 그는 브리핑룸을 나섰습니다. 박하사탕의 쓴맛이 천천히 단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중 반전과 공개 선언. 그날 오후 3시 청와대 브리핑룸이 열렸습니다. 전국의 언론사가 모였습니다. 생중계 카메라가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 예고 없이 열렸습니다. 윤철용이 단상에 섰습니다. 검은 점퍼가 아니라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에는 낡은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윤철용 사무관.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철용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천천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지수 복지주임에 대한 의혹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확산된 데에는 제 책임이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며칠간 익명으로 구청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서주임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공무원을,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그리고 해고되더라도 거짓말을 거부하는 용기를. 윤철용은 브리핑 자료를 펼쳤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책임은 보고를 왜곡한 간부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문서. 공식 문서 첫 번째. 구청 CCTV 전체 영상입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과장이 VIP 민원인을 밀어넣는 장면. 서지수가 규정집을 펼치며 거부하는 장면. 80대 할머니를 먼저 처리하는 장면. 언론에 유포된 영상은 일부만 편집되었습니다. 서주임의 규정 준수 과정이 삭제되었고 마치 특혜를 준 것처럼 왜곡되었습니다. 기자들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이 왜곡을 주도한 것은 중구청 복지과장입니다. 본인의 VIP 특혜 지시를 숨기기 위해 서주임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두 번째 문서를 들어올렸습니다. 공식 문서 두 번째. 익명 기부 과정 전체 기록입니다. 화면에 서류가 떴습니다. 관리사무소 통화 기록, 배수로 수리 요청서, 노인회 명의 기부 등록서, 익명으로 50만 원을 기부한 사람은 접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익명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서주임은 제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개인 이름을 올리면 공개되기 때문에 노인의 명의로 등록해 익명을 보호했습니다. 이것은 횡령이 아닙니다. 기부자 보호입니다. 세 번째 문서를 들어올렸습니다. 공식 문서 세 번째. 폭우 당일 노인 안전사고 기록입니다. 화면에 현장 사진이 떴습니다. 물에 잠긴 시장, 미끄러진 노인들, 서지수가 사람을 부축하는 모습. 그날 2명의 노인이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서주임은 더 위급한 사람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우산을 제게 씌워주고 비를 맞았습니다. 윤철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노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브리핑룸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철용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명찰을 달고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가슴에 명찰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섬기겠다고. 권력이 아니라 원칙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언제부턴가 저는 잊었습니다. 사람보다 체면이 중요해졌습니다. 원칙보다 권위가 앞섰습니다. 15년 전 저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공격이 무서워 진실 대신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5년 전 저는 딸을 잃었습니다. 국가의 일이 중요하다며 병실 대신 청문회를 선택했습니다. 윤철용의 눈빛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원칙은 체면의 장식이 아닙니다. 원칙은 약자를 보호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첫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서지수 주임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은 무혐의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즉시 철회됩니다. 두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보고를 왜곡하고 언론 유포를 주도한 중구청 복지과장은 직위 해제됩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원칙을 지키다 부당한 압력을 받는 모든 공무원을 국가가 보호하겠습니다. 공직자 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 아들의 결혼은 어떻게 됩니까? 윤철용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제 아들에게 한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민아 씨, 외교부 차관의 딸, 하버드 MBA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 완벽한 스펙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언론 대응을 할 줄 알고, 위기 관리를 할 줄 알고, 청와대 며느리로서 체면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윤철용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거부했습니다. 대신 물에 빠진 노인을 구하는 복지 공무원을 택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12년 전 아버지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해고되더라도 거짓말을 거부하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이었습니다. 윤철용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하버드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외교부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중요했습니다. 거짓말을 거부하는 힘이 중요했습니다. 어제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민아 씨였습니다. 이 위기를 3일 안에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서지수 주임이 가르쳐줬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익명으로 현장을 방문하신 것, 경호상 문제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윤철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현장을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만 보고 수치만 보고 스펙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서 가족을 잃었고 원칙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명찰을 달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철용은 가슴에 명찰을 만졌습니다. 이것은 제 초심입니다. 30년 전 사무관으로서의 다짐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사무관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기 전에 사람을 섬기는 공무원으로. 그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이제 서지수 씨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버드 MBA가 아니라 진실을 선택한 사람을. 체면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사람을.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청와대를 나서는 윤철용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철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철용은 대답 대신 박하사탕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쓴맛이 없었습니다. 오직 달콤함만 가득했습니다. 책임을 다한 후의 단맛. 원칙을 지킨 후의 평온함. 그는 차창 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구청 건물이 보였습니다. 서지수가 있는 곳. 이제 곧 가족이 될 사람. 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질서. 일주일 후 구청 복지과에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과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첫 회의에서 규정집을 펼쳤습니다. 민원 처리 규정 3조. 접수 순서 준수 원칙.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입니다. 직원들이 서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새 과장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서주임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원칙대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윤철용의 청와대 관저에 두 사람이 초대되었습니다. 상철과 서지수였습니다. 식탁에는 소박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윤철용이 직접 차린 음식이었습니다. 앉게. 윤철용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상철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지수는 긴장한 얼굴로 의자를 당겼습니다. 편하게들 앉아. 오늘은 대통령 집이 아니라 그냥 집이니까. 윤철용이 작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수저 소리만 들렸습니다. 윤철용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 씨. 네네. 서지수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웠소. 나를 가르쳐줘서. 아닙니다. 제가 뭘. 아니야. 윤철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날 가르쳤어. 내가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을. 강민아 씨의 스펙보다 중요한 것들을.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명찰을 꺼냈습니다. 윤철용 사무관. 이 이름표가 날 가르쳤소. 그리고 당신이 이 이름표의 의미를 지켜줬어. 윤철용은 명찰을 서지수에게 건넸습니다. 밖에. 저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윤철용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 명찰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거야. 체면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서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명찰을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 소중한 건데. 그래서 주는 거야.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상철이 서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철용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을 포개어 올렸습니다.
상철아. 예, 아버지. 나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어. 스펙 없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강민아 씨 같은 완벽한 배경을 거부했다고. 상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 넌 스펙이 아니라 본질을 봤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봤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봤어. 윤철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 씨를 만나서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소. 서지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가족이야. 윤철용이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15년 전 난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 체면 때문에. 5년 전 난 딸을 잃었어. 권위 때문에.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그는 포개어진 두 손을 바라봤습니다. 돈과 권위보다 사람과 원칙. 그게 우리를 지킨다. 식탁에 다시 조용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윤철용은 책상에서 유리병을 가져왔습니다. 박하사탕이 가득 담긴 병이었습니다. 하나씩 먹게. 세 사람이 박하사탕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함이 퍼졌습니다. 처음엔 쓴맛이 있었지만 천천히 녹으며 단맛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생도 이런 것 같아. 윤철용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쓰지. 책임을 지고 원칙을 지키는 건 쓴맛이야. 하지만 천천히 녹으면 달콤해져. 가족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는 단맛으로. 상철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는 없으세요? 체면을 잃고 비난도 받으셨는데. 윤철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면은 잃었지만 가족을 얻었어. 권위는 내려놨지만 원칙을 되찾았어. 그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딸을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 민지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으니까. 상철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야. 내가 고맙지.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관저 정원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윤철용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지야, 보고 있니? 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이번엔 제대로 했어. 체면이 아니라 사람을. 권위가 아니라 원칙을.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바람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마치 민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다음 날 아침 윤철용은 집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명찰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서지수가 원본을 받았으니 이것은 복사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작은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공무원 마이너스 상철, 지수드림. 윤철용은 액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책상 위 유리병에서 박하사탕 하나를 꺼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쓴맛은 없었습니다. 오직 달콤함만 가득했습니다. 구청 복지과 창구 앞, 오늘도 민원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서지수가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명찰 옆에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윤철용 사무관 시절의 낡은 명찰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분,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단호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윤철용은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보고서만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현장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요양원, 복지관, 지역시장. 사람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철용은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 섬겨야 할 사람들. 그는 박하사탕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여운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책임의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돈과 체면이 아니라 사람과 원칙을 지켰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문과 국가를 함께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리더십의 본질은 권위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체면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스펙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지켜집니다. 박하사탕의 단맛처럼 따뜻한 여운이 오래오래 남았습니다.